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워크숍과 연석회의를 열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게 혁신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크게 늘면서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서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즐거운 소식 소개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직이라고 한 거는 지금 둘 다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해서 일괄적으로 당직을 이제 반납해서 그런 상태, 한시적인 상태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아마 당에서 워낙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라 막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양당의 워크숍 연석회의, 연찬회의 소식인데요. 일단 연수 장소, 이거는 이게 약간 재미성입니다. 연수 장소, 민주당은 고급 호텔, 국민의힘은 공기업 연수원. 근데 야, 역시 여당이 좋네 이랬더니 1년 전 장소를 봤더니 1년 전에도 민주당은 호텔. 네. 또 국민의힘 뭐 충청도 어디에 또 연수원. 네. 그러니까 한쪽은 호텔, 다른 한쪽은 그러면 다수당의 위력인가? 뭐 저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누가 기득권 세력인지를 정확히 그래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기득권. 가면 뭐 할인도 많이 받고 그렇게 비싸지 않대는데 여튼 그래요. 예. 네, 저 뭐 한참 전에도 호텔에서 제주도에서 호텔에서 한 적도 있고 그 시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을 일단 정해놓고 네. 지역에 그 정도 규모의 의원들이 1박 2일 동안 상시적으로 이 라운드별로 회의실이라나 이런 거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고려해서 적정한 데를 잡는 거고 뭐 일단 참여자 수 이런 거 고려하면 뭐 호텔에서 할인도 있고 해서요. 실제 그게 고급 호텔이냐 연수원이냐 이게 뭐 그래서 호화 뭐 이런 걸로 볼 문제는 아니고 뭐 얼마나 적정하게 그 규모와 내용에 맞게 행사를 적절하게 진행하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거지. 예. 뭐 절대 다수 여당이니까 뭐 가진 게 많아서 펑펑 쓴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민주당도 사회형 뭐 과거에는 연수원 같은 데서 한 때도 있고 호텔에서 하는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네. 당연히 아니 정광희 대변인. 예. 아니 뭐 부자 정당이라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더니 이게 아니, 어떻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여하튼 민주당이 조금 더 정무적으로 편단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할인 받고 그래서 뭐 비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회 소통관에 가면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 여러 기자들이 혼재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은 왜 호텔 안 가요? 어차피 이건 조금 기자들이 약간의 그 MSG를 쳐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 출장 경비로 나오는데 민주당은 좋은 호텔에서 자는데 우리 연수원이 뭐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출입 기자도 있는 걸 보면 네. 어쨌든 민주당이 뭐 여당이 된 것도 있고 또 다수당이 된 것도 있고 이런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소박한 장소에서 했다면 이런 평가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참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민감해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요번 그 워크숍이랄까요, 연석회랄까, 이거는 9월 정기국회 전략을 세우는 일종의 뭐 단합대회 전략을 세우는 아주 큰 회의입니다. 민주당 결의문을 통해서 내란 끝장, 민생 경제 회복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부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정기국회 네. 앞두고 여야가 늘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서 당해년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에 네. 대해서 정리하고 늘 해왔죠. 그리고 입장 밝히고 이번 국회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서 법안도 처리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뭐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이런 자리인데, 특히 이번에는 다른 게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 그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고 새로 네. 출범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혼란들을 극복해야 되는 또 과제까지 갖고 있어서 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내란 척결의 문제를 1차 과제로, 그에 따른 후속 입법들을 주요 입법 과제로 낸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코스피 5천이라든가 민생과 관련돼서 이 정부가 당초 공약했던 것, 그에 네. 대한 국민들 기대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내란 문제는 내란 문제대로 특검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처리해 나가되, 그 특검의 법안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입법 절차를 하는 거고, 실제는 성과는 뭐 경제 민생 분야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거기에 이제 중점이 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청래 대표가 거듭 강조한 어떤 검찰 개혁 법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얘기했듯이 그 검찰을 뭐 폐지하는 어떤 그 입법, 정부 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추석 연휴 전에 뭐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 분야 법안 이런 것도 많은 여러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24건의 중점 법안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는 뭐 민생 법안이 102건, 성장 관련돼서 AI 관련 등등 해가지고 39건, 예. 뭐 개혁까지 44건,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산업 안전 부분에 39건 해서 224건이고요. 그중에 뭐 은행법이라든가 상가 임대차 관리법 등등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아마 네. 이게 224개 법안 이렇게 하니까 하나하나 잘 설명은 안 되지만 아마 실제 9월 국회가 열리고 입법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께 좀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질문은 두 분한테 공의 드릴게요. 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이 정기국회 이제 시작되는 날이니까 4일 하면 목요일 같은데, 당장 날짜까지 특정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와, 이게 어떤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좀 의심을 살 수도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하고도 좀 관련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이제 그 필요성을 더 강화시킨 요인이 됐는데, 네. 그 첫 출발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공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재판 초기 진행에서부터 네. 과도한 특혜, 그러니까 출석할 때부터 비공개 출석을 한다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뭐 구속 취소의 과정도 있었고, 예. 이게 공정하게 지금 내란 사건이 갖는 이 정치 사회적 또 역사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무겁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국민적 시각에서 법의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베푸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재판 절차 진행에서도 그렇고 구속 취소 결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이렇게 관리했을 경우에 이 방대한 내란 관련 사건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법리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미 내란 특별법이 발의돼 있죠. 박찬대
의원이 등이 해서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 그 대법 원장이 예를 들면 영장 전담 재판을 지정한다든가 3명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법원에 의한 절차를 이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거지 이 판결 자체를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전문화시키고 특별재판부가 맡도록 해서 다른 사건과 뭐 이런 공정성 시비라든가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고 엄정하게 이 내란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 것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재판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내 목소리가 확실히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처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를 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재판부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판결이 나온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그 재판부가 과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한 그 판사도 김건희 여사하고 이상민 전 장관한테 구속영장 발부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게 과연 이런 식의 이게 합당한가 이게 좀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 당연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정말 걱정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놓고 보면 그 민주당이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우경화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평가할 때는요. 굉장히 전체주의화돼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동으로 몰 정도로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일사불란하게 그냥 처리해내겠다. 굉장히 전체주의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이 특별재판부 있잖아요. 1948년에 반민특위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유일한 일입니다. 거는 반민특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했었던 게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권 갖고 그 국회 권력 입법권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할 거다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 끊임없이 그 걱정의 목소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한다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을 정말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뭐든지 다 법을 바꿔서 처리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처음에 박찬대 의원이 이 법 냈을 때 이게 말로만 그렇겠지 또 당대표 선거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규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거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만 싹 갔다가 우리가 예정됐던 질문 갈게요. 이거 정말 할지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한다 그러는 거죠? 저희는 정말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연상되는 다른 질문 하나 정광재 대변인한테 드리면 정당 해산 추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도할 것 같아요. 근데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원고가 돼서 정부를 상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정성호 장관이 있는 게 그나마 믿고 있는 다행이에요. 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당에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거 약간 비껴난 질문이긴 한데 정당 해산 계속 윤 전 대통령과 절연 못하고 계속 그쪽 길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계속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지도부 선출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윤호개인 구하고 찬탄 반탄의 구도가 돼서 결국에 탄핵에 반대한 분들이 대부분 당 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도 한두 명 빼고 다 반탄 지도부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게 이게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판단이 옳았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한 인터뷰에 나와서
그 논리를 지금 다시 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정도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계엄은 할 만해서 했고 누가 다쳤냐. 그거 이 논리잖아요.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 뭐 판단이 끝난 거고 대통령 파면까지 있는데 결국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극우적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뭐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 그 요건 그러니까 정당의 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실제 12월 3일 날 있었던 정황들은 나타나고 있고 그게 추경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는 조직적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당 해산 요건 1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산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 이런 부분은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12월 3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해제 방해 의혹 문제 그리고 최근에 극우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으로서 존재하거나 향후 그렇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온다면 네. 그 여론을 좇아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짧게만 예, 정광희 그런데 대변인.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작위에 의해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내란 우두머리 동조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우리 당의 어떤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 그러니까 계엄에 동조했죠. 전 그거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법리를 갖고 적용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 일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하면서 기자들 별도로 만나서 제가 알고 보면 프레스 프렌들리다. 언론 친화적이다. 근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 편이다. 우리 기자 출신이시고 또 당에서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옛날에 공보 업무도 하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건 짧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거 6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잘 좀 써주세요. 저는 이거 딱 듣고 예전에 생각하세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이거 아시죠? 알부남. 이회창 그거하고 좀 비슷한 연상이 되네. 네. 그 후보로서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 너무 까칠하다라고 하니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마케팅했는데 예.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먹혀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프레스 프렌들리 모르겠어요. 전 뭐 크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언론을 되게 중시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야당 프렌들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언론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한 확고한 입장 이게 너무 두드러지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좀 그렇게 더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뭐 기자 언론인들이 뭐 정청래 대표하면 어떻게 언론을 상대했는지 너무 잘 아니까 네. 앞으로 좀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이제 연석회의인가요? 그쪽에서 뭐 저마다 국민께 드린 손편지 공개하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 일단 국민의힘 가장 걱정했던 게 당의 분열, 뭐 내홍, 뭐 이런 건데 일단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자,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연찬회를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정광규 대변인. 예. 잘 싸운 사람한테 공천 주겠다. 네. 어떻게 합당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뭐 좀 공감이 됩니까? 그 후보 시절에 제가 아주 뇌리에 남았던 그 캠페인 구호 중에 하나가 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였어요. 네. 그래요? 장동혁 대표의 밥도 먹지만은 아니고. 구호가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예. 그거에 연상선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이 여튼 이재명 정권을 잘 견제하고
막을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강하게 어필해갖고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예. 지금은 저는 일단 전투에 이긴 상황에서 이 전투를 취하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자라는 그 사기를 좀 고양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어로 이 야당이 아포지션 파티잖아요. 네. 반대하는 당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엑셀만 밟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그 야당으로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이 표현대로라면 이제 잘 싸우는 거죠. 잘 싸우는 야당, 선명한 야당 되는 건 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뭐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보니까 왜 과거와 단절 못하냐, 왜 윤 전 대통령 확실히 끊어내지 못하냐, 여기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제대로 정부 여당을 잘 싸워서 견제할 때 지지율도 오르고 그 동력으로 뭐 혁신도 시작되고 뭐 이런 논리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오류가 있다고 보세요? 야당이 뭐 유일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네.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죠. 네네. 근데 오늘 이번 연찬을 보면 거의 방향을 극단적 투쟁 노선, 그러니까 원내 전략도 있고 정치적인 투쟁 방향도 있고 여러 전략들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싸우자는 구호만 지금 난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 그러니까 친탄 반탄으로 갈려 있고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서로 쫓아내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사실 내부 갈등이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외부의 공적을 만들어서 그런 내부 갈등을 당분간 잠복시키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얼마나 공감할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을 지지해 줬던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이걸 원할 겁니다.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고 민주당과 뭐 가서 대화할 필요 없고 길거리에서 같이 태극기 집회 애국 보수와 같이 싸워라. 이 요구를 받고 그대로 연찬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107석 야당이 그 여당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는 걸 넘어서 이렇게 싸우자는 구호만 이렇게 나오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까요? 이건 그리고 더군다나 뭐 지지율이라는 거는 뭐 변하기 마련이지만 초기 어쨌든 안정적으로 특히 이번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 그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조건 싸우자고 한다고 한들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냥 극단적 소수의 이 투쟁 노선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방 독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견제하겠다. 네. 플러스 뭐 장동혁 대표가 대안 제시하고 이슈 끌고 가는 민생정당 만들겠다. 뭐 했고 오늘 국민의힘이 100대 입법과제 중점 추진 과제 이제 100대 입법과제도 얘기했는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 있습니까? 정광희 대변인. 일단 사면법 개정안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사면 이번에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에 따라서 네. 민심이 굉장히 요동쳤잖아요. 저는 잘 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싸우려면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려면 여론이 최소한 뒷받침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면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바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과거에도 그렇고 야당은 특히 이 소수 야당은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잖아요. 여당일 때도 우리가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고전했는데 야당일 때 할 수 있는 게 더 없잖아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크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민심이 우리 당을 적어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때 진짜 싸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왔느냐. 이걸 빨리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최근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한 부결 두고 국회 보이콧 선언했는데 일단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이제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국회 법사위입니다. 추미애
육선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근데 깜짝 발표를 유상범 의원이 했죠. 유상범 수석이 깜짝 발표를 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 5선입니다. 법사위 육선위원장의 5선 간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기요 부위원장님.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지금 원내 전략을 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기엔 그럴듯해 보죠. 6선의 추미애는 5선의 나경원이 맞는다. 그 나경원 최근에 의원의 행보를 보면 강성, 여전사 특히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지자 입장에서는 법사위에 가서 추미애 위원장의 이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막아라. 적격인 것 같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내 운영 관련해서 원내대표 때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아직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이 체포 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그런 분이 야당의 간사라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데다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앞에 가서 막 소리치고 삿대질하고 그 싸워서 각을 세우는 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당에 대한 견제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구도로서는 그럴 때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그림이 형성된다고 하면 그게 국민의힘의 크게 득점 포인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정광재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안이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뭐 투쟁력이라든지 어떤 그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건 뭐 추미애 위원장이나 나경원 뭐 간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게 다 인정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지적하는 거, 항의하는 거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솔직히. 일단 그 법사위가 국회 내에서는 정말 우리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실제 상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선의 법사위원장, 5선의 야당 법사위 간사. 저는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여튼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맡아서 정말 잘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임위 각각의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위원장 하기 나름이에요. 위원장과 간사는 뭐 급이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운영할 때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나가세요. 서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는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그 전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는 있지만 실제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강공을 펼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법사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다만 그 나경원 의원이 빅스피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목조목 계속 지적할 수는 있다. 왜 이런 것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좀 그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전에 간사가 아마 초선의 곽규택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과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파장이 다르겠죠. 네. 곽규택 의원이 안 듣기를 바라면서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이라 일찍부터 교통량이 늘었는데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구리시계에서 종암 사이 양방향 정체입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수방향 성산램프부터 종암분기점까지 쭉 정체고요. 한강변을 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강변북로는 동호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각각 가양대교까지 정체길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10km 넘게 정체고요. 경기 북쪽에서는 통일로에서 노고 1터널 쪽으로, 반대 일산 방향은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밀립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한 흐름의 정체고요. 이후 비봉과 광명역부터 각각 속도 내려갑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진천 터널까지 정체로 이어지고요. 이후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야가 서로 상대당 대표를 향해서 날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수위를 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일단 빵 터졌다.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질문에 대답할 필요 못 느낀다. 했는데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이 공감 능력 없다. 이런 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감 능력 없다까지만 하셨어야지. 이렇게 그래도 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셨는데 사이코패스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정청래 대표의 5가지 질문은 지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상기업 내란의 문제를 청산을 지금 일과제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한 질문인데 장동혁 대표가 대답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빵 터졌다 이렇게 다룰 문제였나요? 더군다나 비상기업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도 그렇지만 사항 5항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는 실제 정청래 대표 본인이 체포 명단 나가 수거 대상 명단에 대해서 그랬을 수 위험을 실제 느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겁게 한 질문이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그래야 대화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던진 건데 이게 어떻게 왜곡이고 망상이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냐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문을 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정청래 질문, 장동혁 대답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한 질문은요. 그동안 우리랑 전당대회에 한 10분만 보셨어도 다 거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재명 그리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네. 당연히 계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었던 거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을 잘 견제하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건데 과거의 일들과 관련해서 자꾸만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민수 의원이 하신 말씀은 사실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생방송 중에 일어난 인터뷰라는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시고 있는 여당 대표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였을까요? 또 찐 하남자 있잖아요. 찐 하남자. 아니 그러니까. 찐 하남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표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질문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찐 하남자라는 표현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거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에게 왜 직접 물어보면 되지 이런 걸 SNS 글 올리냐 강성 지지층 눈치 보냐 그래서 찐 하남자다? 네. 이거는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란 말과 찐 하남자가 갖고 있는 찐 하남자는 대략 어떤 풍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지만 사이코패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냥 찐 하남자 여당 대표에 대해서. 하남자 상남자는 국민의힘 내부 서로 비판할 때 그랬으니 그걸 또 여당 대표까지 갖다 쓰세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보다는
뭐 약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인상 비판 이런 식으로 여당의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뭐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좀 주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청래, 장동혁 협치 아닌 대치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선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 논의하기 위한 자리 조속히 마련하겠다. 모두 만나자. 이렇게 공개 제안했고요. 자, 정청래 대표는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 같이 만나자는 거 올 거고, 장동혁 대표 뭐라 그랬냐면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 약속하면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 가능하다. 이걸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 등과 함께 만나는 회동과 별도로 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 자리는 그 약속은 미리 받아놔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정치적 미숙함, 과연 그래도 107석의 야당을 이끌 만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제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요즘 크게 받을 때는 받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 여당이 여론에 밀려서 못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 특히 뭐 우리 지금 현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순방 성과에 설명하고 통상 협상 관련된 내용들 설명하고 이런 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 얘기를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고 최근에 어떤 뭐 특검상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강하게 요구할 게 있으니 이번 자리만큼은 내가 전체 국익 차원에서 같이 설명을 듣고 성과는 취하하고 부족한 점은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1대1 회담을 요구하거나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로 볼 때 필요하다면 안 만나시겠습니까? 자, 지금 요건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확답을 주긴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은 만나자 하면 장동혁 대표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는 봅니다. 네. 그건 확답까지 못 듣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을 못 받더라도.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잘 참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야당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인 거지 이걸 명분으로 해서 각오 안 각오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만나는 모임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니 이렇게 걷어차는데 어떻게 또 부르냐 무서워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제가 주위에 물어봐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래 대변인 이런 요구를 조건을 거는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왜 야당과 안 만나느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 총선에 크게 패배한 이후에야 그 이재명 코너에 몰려서야 그렇죠. 만났다고 많이들 보죠. 그때 예.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의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단독 회담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도 이제 대통령이 순방성과 설명하는 자리에 여야 대표를 만났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서를 단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단독 회담도 하자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단독 회담 당연히 해서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줄곧 협치하겠다.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야당과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단독 만남에 대한 제안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 참모라면요.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딱 이제 그 장동혁 대표나 뭐 그쪽을 찾아가서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이 찾아가서 지금 확답은 못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이거 좋은 자리 아니냐. 여야 협치해서 국력을 모은. 그러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니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면도 있는데 우리가 만나고 나서 따로 만나는 걸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조금 논의하겠다가 와라. 이러면 안 올 이유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죠? 예, 저는 그 그림이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그게 딱 머리에 그려지던데. 저도 그런데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당연히 대통령실은 접근을 하고 네. 정동영 대표와의 관계를 그렇게 좀 유화적 방향으로 가려고는 할 텐데 네.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무리한 요구 명분 뭐 이렇게만 들어오면 과연 그게 쉽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원내 네. 소수였어요. 이 대화를 이 민주당에 요구할 필요가 없이 그쪽에서 쫓아와서 제발 이 부분 협조해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네. 단 한 번도 자리를 마련하지 않다가 총선에서 대패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론의 어떤 분위기를 보려고 그냥 한 번 만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사실 달라요. 대통령이 굳이 뭐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국민의힘의 뭐 어떤 그 협조를 얻지 않더라도 국정 운영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정치 본연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단순 의석수로 따져서 뭐 이 정부가 하려는 거 언제든지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다 입법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뜻을 장동혁 대표께서 좀 받아들이신다면 네. 아마 이후 어떤 방식이든 편안히 요구할 수 있는 대화 자리는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받게 된 건데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자, 혐의 이제 뭐 대충 소명이 많이 되고 있다. 이게 특검 측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금거북이 또 나왔어요.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한 6,700만 원 정도 지금 시가로 한다고 하던데 그냥 이거 준 거 자체하고 이게 만약에 교육위원장 자리하고 네. 연결고리가 있는 게 확인되면 그 처벌 수위는 많이 다릅니까? 그렇죠. 뇌물이 되니까요. 네. 그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세요. 그게 아니면 예. 그니까 뭐 어떤 이 보수 그 계에서 또 네. 국가 기도회 부의장인가도 하시고 꽤 오랫동안 관계를 해 오신 것 같긴 한데 이 앞뒤 전후 그때 또 이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거기 관리활용위원회 단장에 바로 임명이 돼요. 7월달에 그랬다가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하게 오랜 친분 관계로 이 우호적 선물을 준다. 이건 공직사회에서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당시 맡았던 자리 공직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네. 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특검 아마 그걸 들여다볼 겁니다. 어쨌든 정황이나 내용상은 그게 대통령 그 취임 즈음에 전달이 됐고 이배영 위원장이 줬고 네. 그 직후에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이렇다고 하면 그 대가 거래 관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배영 위원장은 곧 특검의 수사를 받을 것이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억대 자금 받은 혐의입니다. 권성동 의원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본인 결백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직접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국회로 넘어와도 사실 이제 그 표결에서 권 의원한테 이제 유리하게 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이제 적기도 하고 자, 요거는 짧게 시간 관계상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발부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예. 준 사람이 줬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부합하는 이 물증들이 이런 정도 존재하면 무조건 발부됩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은 이 관련돼서 전달된 정치자금 관련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게 우연히 택배기사의 제보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확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라든가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거의 뭐 확실하게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 매우 높다. 예. 정광희 대변인님.
다툴만 하다고 보세요? 저는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죠. 그래서 1억 원 넘는 돈을 성완종 회장 측근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해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 3심이 무죄가 됐어요. 네네.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 정말 결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18년에도 그 강원랜드 채용 사건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가서 실질 심사 받았는데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서 결국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본인이 검사 율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튼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과거 사안보다는 조금 더 권성동 의원에게 불리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진술이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근데 여기는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 기각한 다음에 영장 재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좀 그 예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불구속 기소로 빨리 진행하는 이유 뭘까요? 지금 법리 구성한 법리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로 기소하는 것을 네. 변경해서 예를 들면 그 내란죄 부하수행 같이 단순 방조로 네. 처리할 수는 없다. 그만큼 한덕수 총리의 내란 관여 행위가 중한데 예.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 여전히 비슷한 판단이 나오면 이후 국무위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여론에서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하고 공판 절차에서 유죄 입증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자꾸 조기현 부위원장한테 먼저 여쭤보게 되네.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정광희도. 네. 정성호 지금 여당이잖아요. 여당. 호텔에서 하는 여하튼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연찬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입법 주도권은 당에 있다. 뭐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민영배 의원이 좀 너무 나갔다는 게 당 지도부 그리고 장관의 본분인데요. 이문정 그 저 뭐라 그럴까요?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검사장 늘리기 수준의 아이디어다. 정말 참담하다 이러고 막 맹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당이 생각한 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당의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검찰 해체 이게 큰 명제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를 보면 그 법무부 안에 두면 말은 해체지만 그 약간 분리에 가까운 이런 거여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또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공소청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공수청이 있고 중수청의 법무부 밑에 가면 지금 체제하고 다르지 않고 거기에서 인사 간에 또 교류까지 있으면 결국에 수사 기소를 지금처럼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꽤 많은 비판이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거기 법무부 자체가 검찰의 힘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 황운하 의원은 포위됐냐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마 여러 가지를 다 살피고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였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테일에서 실제 뭐 이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가 법무부냐 행안부 중수청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는 실제 수사 기소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서 상세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였어요. 그 뭐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복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의지도 그렇게 강하고 당연히 정청래 대표하고 이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는데 혼자 뭐 법무부 갔다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겠습니까? 아마 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은 것이고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그 기본적으로 당정이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정리된 것 같고 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분 남았으니까 짧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좀 사고가 편향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받았던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가
한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만취 음주운전 한 게 이제 최근에 또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김민전 의원 이거를 공개한 김민전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중범죄다. 자, 정광희 대변인. 네. 교육장관 결격 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는 교육부 총리는 사회적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천안함 비롯해서 북한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들 종합해 보면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인데 네. 그걸 강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음주운전 그러면 학생들이 뭐 가르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적임자가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10초에서 15초밖에 시간이 없네요. 네. 그 20년 전 일이잖아요. 잘못했죠. 근데 뭐 이게 최근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잘못된 습성 이게 교육 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할 텐데 너무 그 오래된 얘기들을 많이 갖고 와서 지금 비판하는 문제는 교육부 장관의 자질을 따지는 문제의 본질과는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선우는 오늘도 아빠를 부르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7월 간암 3기로 투병하던 아빠는 끝내 선우와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엄마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어린 아들을 돌보고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걸 버텨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빠의 항암 치료비와 병원비는 가족에게 큰 빚으로 남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힌 엄만 임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하루하루. 점점 수척해지는 엄마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작은 품으로 안아주는 어린 선우. 엄마와 선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은 소나기 구름이 지나갔지만 밤까지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서울과 경기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로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8도, 울진이 37.5도까지 올랐습니다. 도심과 해안에서는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강릉 27도, 대구 25도로 오늘 밤에도 덥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5도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전부터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후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나라 빚은 GDP의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노쇼 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약을 하고 말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노쇼라고 하죠. 이것이 사기와 결합을 한 게 바로 노쇼 사기입니다. 사장님들을 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 정확히 어떤 사기인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KBS 시사제작국 최은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프로그램이 더보다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았을 텐데. 자, 노쇼, 우리말로 순화하면 뭐 예약 부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식당이나 뭐 숙박업소 같은데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단순히 예약 손님을 놓치는 거, 그것도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상당한 피해인데 그 피해 이외에 실제적으로 금전적 피해도 본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업주를 속입니까? 네, 사기범들이 일단 단체 예약 전화인 척 이제 사장님들에게 그렇죠. 전화를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많은 것처럼. 네. 예. 그리고 이게 단체 예약 전화에 익숙한 그런 가게들을 노리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이라던가 펜션이 이제 주요 이제 타겟이 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단체 예약을 하면서 우리가 좀 특별한 손님들이 가니까 우리 손님들이 마실 고급 와인, 네. 양주를 좀 준비를 해달라. 근데 이제 갑자기 고급 와인이나 양주를 준비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가게에 비치돼 있는 것도 없고 난처하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 이 노쇼 사기범들이 우리가 아는 주류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싸게 좀 좋은 거를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인가 보죠? 네, 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알려주겠다, 소개해주겠다. 네, 한번 요게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
뭐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렇죠. 그 한 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병에 얼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몇 병 주문을 한 걸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짜 업체에 이제 송금을 하는 순간 이제 돈을 잃고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또 깜빡 속이게 할 때 어떤 공공기관이나 뭐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센 집단을 잘 이렇게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정도 분들 오면은 술도 이런 거 좋은 거 마시나? 이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리도 이제 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고 어디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연락해봐라. 그러면 아마 그 좋은 술 살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그 다 나중에 계산 해줄 테니까 하고서는 네. 그 술값이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그러니까 가짜 예약 전화가 그냥 뭐 예약만 그냥 안 가는 노쇼가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사장님들 호주머니 노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사례를 취재 과정에서 이제 접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쇼 사기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네. 유명인. 그러니까 올 초에는 한참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요. 네. 가수 남진, 네. 임영웅 씨,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면은 알 법한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이분들이 오신다면 가게 매출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법한 이제 유명인 거기다 이제 사인도 걸어놓을 생각도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설레잖아요. 정말 나쁘다. 네. 예. 이제 뭐 가수 남진 씨 이제 매니저를 사칭한다던가 이제 요런 노쇼 사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알려지니까 또 변한 게 네. 이제 6월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에 이제 정치권 인사들을 이제 사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국회의원 비서실이다. 뭐 정당 관계자다. 하면서 당대표실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예컨대.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 운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 운동 뒤에 우리가 뒤풀이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르르 많이 몰려갈 거다. 그렇죠. 예. 뭐 10명, 20명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시니까 비싼 술 좀 준비해 주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사장님들은 요 수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당하시는 거죠. 국회의원들 거의 소주 먹는데. 저도 그런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국회의원 오시니까 네. 비싼 양주 구해놔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노쇼 사기가 또 부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예. 바꿉니다. 그 예. 사칭하는 기관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큰 레파토리 자체는 이제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바꿔서 뭐를 사칭하냐면 공공기관, 예. 그러니까 시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게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예. 네, 정말 실제로 회식을 올 법한 예. 곳들이잖아요. 네. 동숭동 같으면 서울대학병원이네요.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만나뵌 사장님 중에 이제 부산에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예. 여기는 이제 부산대병원을 사칭을 합니다. 예. 사칭을 하는데 이제 이 사기 일당이 대학병원 회식을 이제 사칭하면서 대학병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갈 거니까 네. 예, 고급 프랑스 와인을 준비해 달라. 그래서 그 와인이 실제로 이제 특정 와인 이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이제 저희가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되게 비싸잖아요. 네, 진짜로 뭐 한 병에 뭐 3,400만 원 하는 이제 그런 와인이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고깃집에 그런 와인이 없죠. 예. 사장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여기에 전화해봐라. 네, 여기에 전화해서 이제 구해달라.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이 일당들의 수법이 3병만 구해달라고 해요. 네. 네. 3병만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짜리 3병이면 거의 1,000만 원 돈이긴 한데 예. 사장님이 3병을 구매하면은 이제 또 예약자가 전화가 와서 한 2병만 더 하자. 5병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예. 네, 뭐 우리 그러면 2,500만 원이 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신 분들 다 선물 돌린다고 했다. 더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탁 걸리면은 이 집은 이제 사기를 쳐도 되는 사장님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계속 추가 주문하면서 또 피해 금액이 이제 커지는 거죠.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2,000만 원 송금을 하고 사장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따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따님은 이제 SNS에서 요런 사기 수법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만 원 선에서 이제 피해가
이제 멈추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장사하신 이제 피 같은 돈을 잃게 됐으니까 사장님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큰 돈이고 네. 그게 사기꾼들한테 이게 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했을 때 그 우리 멘탈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최근에는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 인근에 용산에 네. 대통령실 인근에서 거기 대통령실에서 이제 회식하러 가는데 네. 똑같이 이제 좀 맞습니다. 비싼 술 구해달라 해서 실제로 그 대통령실 근처에 유명한 거기 대구탕집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이 센 기관이다. 이거를 또 사칭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겁니다. 대통령 지금 임기 초기에는 네. 또 이거를 파는 거고 그쵸. 여기 용산 대통령실인데 그렇습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믿기 쉬운 거를 그렇죠. 계속 뭐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 이런 거네요. 네. 자, 노쇼 그 자체만으로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큰 피해입니다. 그런데 사기와 결합한 이제 형태까지 등장한 건데 왜 이런 사기범들이 노쇼와 결합한 범죄 이게 왜 효과적이라고 밖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예. 자영업자들 사장님분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단체 손님 오면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일단 혹하는 겁니다. 누군가 단체로 와서 회식을 하겠다 이러면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검거될 위험도 없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사기를 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든지 범행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상황 요인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핸드폰도 대포폰이고 추적도 안 당한 걸로. 네, 그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네. 쉽게 경찰이 달려들어도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사기들이 등장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진짜 최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실 자영업자들의 등을 치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거 되게 많을 텐데 뭐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 파악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건수가 한 2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1,957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노쇼 사기가 작년 말부터 등장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피해가 늘어나니까 경찰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사기들과 다르게 이제 따로 통계를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담반 같은 거는 없죠. 그래도. 전담반 같은 것이 이제 그 강원 경찰청에 이제 세워졌다가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각 서에서 이제 뭐 관리는 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액도 한 250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6월 말 기준이니까 이제 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계속 얼굴을 바꾸면서 사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피해 건수나 피해액이 이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불경기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잘 장사 안 되는 이런 틈을 타서 딱 일단 단체 손님이다 그러면 사람이 반색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를 파고들어서 등을 친 아주 나쁜 범죄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들이 혹시 노쇼 사기 아니죠 이렇게 그렇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일반 손님일 수도 있는데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예약 전화하고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데 그 첫 출발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계속 이제 일상적으로 예약 전화가 걸려오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 뭐 평범한 것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는 어떤 그 피해자들 사례 그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기 수법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나한테 전화 건 사람이 진짜 손님인지 노쇼 사기범인지 이제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에서 고깃집 한 사장님이 이게 노쇼 사기범 통화 녹취를 실제로 이제 들려 주셨는데요. 네. 본인이 대학병원 교수다 하면서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전화를 겁니다. 교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또 차분하게. 제가 들어봤는데 네. 정말 차분하고 네. 또 우아하고 네. 굉장히 이제 정중하게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네,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대리구매를 요청해서 송구스럽다. 이게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이런 생각은 못할 정도로. 전혀 할 네.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말투로 굉장히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비단같이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정중하고 네. 아주 교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영락 없는 교수다 대학병원. 네.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그렇게 비단같이 말하는 사람 처음 봐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 교수라고 하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요. 네. 자기네 가게 근처에 있는 또 대학병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후광 효과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예약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맞물려서 사장님들이 이제 가짜 예약 전화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사기범들, 이런 그 자영업자 등을 치는 이런 사실 파렴치한 이런 사기범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사실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검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또 검거된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뭐 잡고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게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각 서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 이제 가장 좀 수사 상황이 진척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광주경찰청에서 네. 이제 최근 40여 명의 이제 관련 조직원을 검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예. 이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노쇼 사기 전화를 걸어오는 건데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전화번호를 국제 전화잖아요. 그걸 마치 국내에서 걸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또 전환해주는 조직. 네, 그게 이제 국내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직들이 사용하는 장치가 변작 중계기라고 부르는 장치. 변작 중계기. 네네. 예. 해외 발신 번호를 평범한 010 번호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이제 조직들.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거 보고서는. 그렇죠. 뜨는 번호 보고서는. 네, 발신 전화만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조직을 이제 검거를 해서 좀 수사를 해보니 네.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든지 전화로 가능한 사기이기 때문에 그냥 돈 송금 받는 거는 그 다음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건 리스크가 없고 근데 마치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정을 꿰고 있는 듯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보이스피싱 하면은 가끔가다 약간 조선족들 말투. 네. 근데 이 노쇼 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전혀. 어떻게 보면 배우라면 훈련된 배우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이제 노쇼 사기범들 실제 통화 녹취를 좀 제보 온 것들을 들어봤는데 예. 모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우리 이웃이 그냥 예약을 할 법한 그냥 그런 말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혹시 그 취재 과정에서 우리 최 기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 어떻게 뭐 접촉을 했다거나 소통을 해봤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제 이 범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그 일명 콜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화를 실제 하는 곳을 이제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전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알아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제 누가 여기 가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온라인 불법
구인 구직 사이트에 텔레마케터를 구한다. 네, 뭐 줄임말로 이제 TM이라고 하는데 그런 명목으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거기 취직하러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집글에 보면요. 뭐 식대 제공, 숙식 제공, 항공권 제공 막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고 덜렁덜렁 이거 취업 한번 해보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감은 알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게시물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실제 이제 메시지를 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게시물을 보고 이 지원자인 척 접근을 한 겁니다. 접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 이름이랑 나이를 묻더니 하는 딱 첫 마디, 첫 메시지가 보이스피싱 할 수 있어요? 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설명을 하면서 검찰 사칭은 태국 사무실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노쇼 사기, 그러니까 공공기관 사칭은 베트남에서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제일 편하냐? 네, 원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조직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무실이 이제 두 나라에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사장은 중국인이고 그 밑에 관리자들, 실장, 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화하는 콜센터라고 부르는 그건 다 한국인이고? 네, 다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내국인을 상대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노쇼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쇼 사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그 신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네요. 그래서 좋은 표현을 쓰면 이게 범죄 진화고 신종 사기 수법을 계속 개발해낸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도 좀 접촉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그 조직 말고. 아, 제가 많은 조직을 사실 접촉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노쇼 사기 조직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접촉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사기 대본만 개발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대본을 사서 쓴다. 그래서 이 대본을 써보라고 주면 테스트를 해보고 오케이 이거 괜찮다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개발하는 쪽에 이제 돈을 주고 대본을 사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작 중개하는 데 있고 대본 만들어서 파는 데 있고 직접 그거를 사기를 직접적으로 치는 데 있고 뭐 여러 그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역할이 이제 분담돼 있고 자 이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이런 범죄들을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으니까 덮쳐도 우리 경찰이 덮쳐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가능성이 낮다는 그 안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보면 이게 그렇다면 우리 사법당국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이제 국제 공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이제 경찰 쪽에 물어봤더니 공조 과정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제 공조를 하려고는 하지만 공조 자체를 하는 게 이게 자기네 내국에서 발생하는 이거에 그 나라의 또 범죄 가중치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전히 제자리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최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아는 그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이제 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제 피해 금액을 좀 환급받을 수 있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그 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제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와인을 대리구매하는 행위 이거는 재화의 공급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구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계좌가 바로 동결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피해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방법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속은 사람만 억울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속은 사람만 억울한 거고 현재 구제 제도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들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무슨 뭐 기껏 잡는다고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그 약간 그 조직에서 하부 쪽에 있는 분들 뭐 전달책이라든지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들 잡고 네, 맞습니다. 그거 명수로 뭐 보이스피싱 조직 몇 명 이렇게 검거해가지고 이제 수사 보고서 딱 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지 해가지고 그러고 종결해버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우두머리들은 또 얼굴을 바꿔서 또 다른 이름으로 그 전에는 다른 형식으로 뭐 사채놀이도 하고 뭐 하고 이런저런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뭐 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막 하다가 이런 노쇼 사기까지 자기들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 조직을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없어진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이제 말단이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말단 잡아놓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범죄 수익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걸 뺏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민사적인 방법도 사실 막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그냥 어떤 적정한 처벌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그 말단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만 2번 울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되게 이게 깊숙하게 뿌리 박은 우리 주위에 바로 언제라도 올 수 있는 범죄고 저도 뭐 전혀 모르는 핸드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지금 보험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랬어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네. 아니 도대체 그 보험을 얘기하려면 일반 전화에서 전화가 오거나 뭐 1688이나 이런 거에서 와서 왜 핸드폰에서 전화를 하십니까? 누구예요? 지금 전화하시는 분.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말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그 특히나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파고든 노쇼 사기를 보니까 제가 다 화가 나고 좀 속상한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쭉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우리 최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 그럼 얼마나 또 그 인텔리인 것처럼 이렇게 교양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사람을 속이는지까지 생생하게 지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도 개선은 더디지만 사기 수법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현정 기자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요런 것만 좀 주의하면은 안 당할 수 있다. 어떤 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보내라. 대리구매 어떤 핑계를 대든 돈을 보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때 이제 한번 거절은 해야 된다. 돈을 보내라는 얘기 듣는 순간에 이상하다. 이거 뭐지? 네. 평범한 예약 전화가 아니다. 대리구매에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근데 뭐 어떤 또 핑계를 만들어낼지 모르죠. 보이스피싱에서 우리가 이거 아니다 하는 게 계좌 어쩌고 저쩌고 카드 번호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지 하듯이 이런 노쇼 사기 같은 경우는 돈을 보내라. 네, 물건을 대신 사달라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약자가 뭐 사칭한 소속 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로 한번 이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예약금을 받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기범들이 또 예약금까지도 줍니다. 예약금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로 이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금을 받았다고 해서 또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예약금을 준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실제로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의심해볼 대목이다. 예약금을 주는 것도. 자, 근데 우리 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보내라 하는 순간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이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장님들을 노리는 노쇼 사기를 다룬 더보다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최은진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 건강보험료리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얼마나 오릅니까? 네, 7.19%로 오르게 됩니다. 네. 올해가 7.09%였으니까 0.1%포인트 높아지는 건데요. 일단 이 건강보험료율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는 월 소득의 이 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고 자영업자처럼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월 건보료가 10만 6,350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10만 7,8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00원 오르게 되는 거고요. 연간 18,00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건강보험료율이 그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동결이었는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 3년 만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 건보료율이 오르게 되는 건 사실 불가피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가는 비어가고 있는데 지출할 곳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난해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이 비상진료 체계가 계속됐는데 그래서 건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의료 체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결을 하면서 수입은 줄고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도 그 재정 얘기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도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이 인상률로만 따지면 1.48%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복지부는 2%대로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더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건보 재정이 더 악화돼서 엄청 큰 폭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건보 재정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의정 갈등 이후에 건보 재정으로 투입한 금액만 지난 한 해에 3조 원에 가깝고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정부 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보험 수지는 10조 원의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보료율을 인상을 한다고 해도 보험 수지는 적자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건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국민들이 다 이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고 지원을 좀 늘리고 또 건보 지출 규모도 좀 효율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재정 정책하고도 또 연관이 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개인이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건보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구조인데 이게 직장인들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을 소득으로 볼지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이건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뭐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이런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사적연금에도 부과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사적연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또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부과를 하지 않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실제 있던 일인데 2019년에 사적연금으로 1년에 1억 5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 그러니까 자녀나 다른 수입인을 가족한테 올려두고 본인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공적연금으로 연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게 이 찬성 측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노인 빈곤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네, 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노후 보장이 약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사적연금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면 빈곤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이라는 게 이미 월급에서 세금하고 건보료를 뗀 다음에 남은 돈으로 냈던 돈인데 여기에 또다시 건보료를 매기는 건 이중부과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직 정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 이하는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그걸 넘으면 부과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회사나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니까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철수까지 언급할 정도로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주한 외국기업연합회가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투자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통과 이후에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검토 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밝힌 곳은 64%로 절반을 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한국의 노조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곳이 꽤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반대를 해서 투쟁을 하는 경우에는 사측이 이건 불법 파업이야 이렇게 간주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조법 3조에 보면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밖에 노조 활동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걸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견해를 물었더니 47%가 부정적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중립은 46%였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모기업이 위치한 지역을 봤더니 유럽이 가장 많았고요. 미국, 아시아 순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조사는 그 이제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들으시면 진짜? 하실 만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술을 마시면 살이 빠진다라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술 마시면 살이 빠진다. 이게 사실인가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막 좋아하다가 막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게시물이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 적당한 음주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실제로 음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난 건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팩트체크를 했더니 이게 관련된 연구가 있긴 했는데 하버드대에서 수행한 게 아니라 일본 성인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주 습관이 변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연구였는데 연구 내용 자체가 이 음주 다이어트와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음주 후에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 HDL 수치는 증가를 했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 LDL 수치는 감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체중 감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중이 줄어들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거꾸로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다고 해서 체중을 줄어든다. 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체중 감소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려져 있던 그 상식으로도 보면 알코올이 열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1g당 7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또 술을 마실 때 안주와 함께 마시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는 게 체중 감량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먹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하고는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미국에서 한 남성이 고급 차량을 도둑 맞았다가 2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근데 이 차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 게 바로 인공지능
AI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한 남성이 2023년 여름에 차를 도난당했는데요. 네. 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라는 차량인데 이 차량 가격이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도난당하고 나서 찾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예.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의 차량 사진과 함께 혹시 이 차 팔았나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차를 구매하려던 사람이 차량 안에 있던 차 주인의 명함을 보고 구매를 문의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에는 사진만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남성이 챗 GPT한테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 차량 사진이 촬영된 장소가 어딘지 알아봐줘 이렇게 물었고요. 챗 GPT가 몇 개의 장소를 추려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남성이 다시 범위를 좁혀나갔는데 그 결과 이 차량이 촬영된 장소가 콜로라도주 덴버였습니다. 네. 이 남성이 사는 곳에서 1,600km나 넘게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 남성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이 차량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어떻게 덴버까지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한국 K-팝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대언의 인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캐대언 열풍으로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캐대헌 그 인기 식을 줄 모르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인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의 이슈는 바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영화에 마침내 K-팝 데몬 헌터스가 1위 이름을 올렸다라는 등극했군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2021년 발표됐던 레드 노티스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이 네네. 2억 3,090만 시청수 를 뛰어넘은 레드 K-팝 데몬 헌터스가 되겠는데요. 예. 지난 한 주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맞먹는 2,540만 회가 추가로 돼서 10주간 누적이 2억 3,600만 회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재생 시간으로 치면은 3억 9,330만 시간, 4만 4천년이라는 시간. 세계인들이 즐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 사안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영화 중에서도 1위에 올랐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드라마가 더 인기 있는 넷플릭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드라마 1위는 바로 오징어 게임 시즌 1입니다. 네, 그래서 2억 6,520만 회가 되는데 지금까지 2억 3,600만 회이기 때문에 뭐 3천만 회만 지금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에만 2,540만 회가 초저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오징어 게임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우리 K 콘텐츠가 결과적으로는 양쪽을 다 섭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작품이 나오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꺾이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프도 좋아요. 체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컨텐츠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가을쯤 되면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예비 후보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얘기는 이제 현지 언론에서도 이 작품이 공개가 됐을 때부터 나온 거고, 최근에 뭐 CNN이나 타임즈나 뉴욕타임즈 등이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리둥절한 측면도 있는 게 우리나라를 이제 배경으로 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드러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고 이제 약간 좀 착각하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이게 우리 기업들의 홍보 전략도 이제 바뀐 점이 뭐냐면 사실은 기업을 내세우지 않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작품들을 보시면 한국을 애써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목에 K-팝만 딱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으로 한국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여운이 있고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국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반발 요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오컬트나 뮤지컬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이 각광받는 장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 지난 주말에 싱어롱 형식의 극장 개봉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작품은 극장용으로 제작이 됐었는데 아마 극장에서는 K-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 해가지고 빼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강민지 감독, 매기관 감독이 끝까지 고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니 픽처스가 그거를 넷플릭스에 이제 넘기면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버렸는데 오히려 인터넷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시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싱어롱이라고 하지만 이게 따라 부르면서 이제 극장에서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떼창입니다. 떼창이 사실은 해외에 수출이 돼가지고 싱어롱 형태로 가게 되는데 원래 그 영미권의 싱어롱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는 K-팝에서 이제 비롯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단 이틀 만에 싱어롱 상영만으로도 북미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애초에는 최대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날 것이다 했는데 280억까지 이렇게 이제 매출액을 기록했고 골든을 따라 부르는 그런 북미 현지인들의 모습이 유튜브에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K-팝이나 한국을 넘어서 가지고 보편적으로 즐길 만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편적인 어떤 즐길 만한 그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캐대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콘텐츠는 아니고요. 일단 자본도 한국 자본 아니고 감독도 캐나다 국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게 한국적인 영화가 해외 자본과 외국인 제작자를 통해서 탄생했다. 이런 점을 좀 더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 거냐 뭐 IP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이제 반응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것에 이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계 미국인 미국계 한군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바로 이 주인공들인데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난 사람들이나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 우리 동포들이 만든 거죠. 근데 오히려 동포분들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더 집착이 강할 수도 있죠. 이 K 콘텐츠가 세계적인 한류를 이루기 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애써 문화적 정체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성난 사람들을 만들었던 이성진 감독 같은 경우는 원래 소니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소니는 사실은 일본 기업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영향을 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상을 받고 나서는 본명으로 성진이라고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기만 제공해주면 해외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준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두 가지 관점이 더 볼 수 있는데 K-팝 데모넌터스에서는 K-팝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간혹 K-팝이 성적을 이제 잘 보이니까 대세고 주류일 것 같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비주류라고 약간 폄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재즈나 힙합이 해외에서 불린다고 그래가지고 힙합이나 재즈를 미국 음악이 아니라고 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K-팝의 정체성, 세계관, 가치관들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번에
K-팝 데몬헌터스가 크게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팬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이유가 K-팝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너무나 잘 그렸고 그 OST도 그걸 너무나 잘 반영했어요. 그 전에 OST들은 작품 내용과 노래가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K-팝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세대가 주인공이고 그들의 갈등과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을 딛고 성장하는 그래서 치유하는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함께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미권의 그런 팝의 음악을 넘어서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공유한다 그러면 K-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제작자들도 약간 정신이 번쩍 든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9963님이 이런 질문 드립니다. 식지 않는 캐대헌 열풍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K-팝과 전통 판타지가 만나 만든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문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지더라고. 그걸 딱 터트려준 거죠. 왜냐하면 그 앞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플레이브라고 하는 가상 아이돌이 크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 가상 아이돌은 만화책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악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K-팝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짜이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팬덤이 굉장히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토리로 음악을 소비하고 또 음악을 소비하면 다시 스토리로 가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공진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간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탁 터트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K 콘텐츠도 이제 그런 면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팝 데몬헌터스 얘기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주제도 사실상은 이거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캐대헌 열풍 이후로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요. 이게 진짜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5월에서 6월까지는 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사실 이 작품이 6월 말에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7월에 얼마나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7월 말에는 70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은 또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30만 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굿즈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번에 가장 많이 열광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캐대헌에 나왔던 그 까치 호랑이 호작도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민화의 주인공인데 굉장히 귀엽고 또 매력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사실 요즘에 이제 Z세대들의 특히 문화는 바로 굿즈, 캐릭터 이걸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굿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넷플릭스에서 전혀 예측을 못한 거죠. 그 오히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한 달에 2개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팝 데몬헌터스 이후에는 한 달 만에 38,000개가 나간 거고 이미 갖고 있었던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미 선제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어떤 좀 아픈 점이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박물관 기념품을 만들잖아요. 만들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만드느냐라고 해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 조금 싸게 만들라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념품 하나는 좀 조악하다, 뭐 쓸모도 없다, 디자인도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뒤에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가지고 실용성, 디자인 이런 것을 또 재미 여기까지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대면 턱하고 터질 만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터졌다. 그래서 K-팝 데몬헌터스로 인해서 넷플릭스도 그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굿즈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국중박이라고 부르거든요. 국중박의 역할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자, 국중박. 자, 근데 캐대헌 덕도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그 자체로서도 정말 좋습니다. 본래부터 귀한 유물 전시돼 있고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훌륭하고 근데 캐대헌 열풍 타고 더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는 방탄소년단의 RM이 방문을 해가지고 한류 팬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지만은 그 전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의 국보인데 2점이 있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 곳에 이제 모이게 한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의 그 모나리자처럼 따로 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좀 심오하면서 실제 치유 효과까지 있습니다. 편백향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과학적으로 또 실제로 치유까지 달고 또 위에는 별 모양 같은 어떤 느낌들을 줘가지고 신비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기획들을 한 측면이 이제 있었고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이번에 캐대언 열풍까지도 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K-팝이 열풍이 불고 또 K-콘텐츠가 열풍이 불면서 이 창작자들과 K-팝 가수들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너희의 원래 문화는 뭐니? 너희의 그 역사는 뭐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발걸음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우리 문화유산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매기관 감독이 또 이 달 항아리를 보면서 이걸 또 다음 작품에 쓰고 싶을 만큼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문화유산들이 우리 K-콘텐츠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K-팝 아이돌도 그동안 한복이나 전통 문양 등을 많이 뮤직비디오에 선을 보였었어요. 그런 점들이 지금 물에 젖듯이 스며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가사유상, 달 항아리 이렇게 가면은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꼭 봐야 될 것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속의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